지금부터라도 좀 진행해야지.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특기점 두 번째. 이 누적 IPM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값을 누적시켜야 되다 보니까 프레젠트 밸류에 음수를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에 음수를 붙인 대신에 이 함수식 앞에 음수를 따로 붙여가지고 그 현금 흐름이 좀 지출과 약간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조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그 함수 결과를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뒤에 연간 원금 상환액도 같은 원리로 함수만 좀 이제 원금 함수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페이먼트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엑셀을 살펴보시면 기출대출 잔고는 비열 3행 대출액이랑 같고, 그 다음에 기말대출 잔고는 기출대출 잔고에서 원금 상환액을 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 상환액은 이자율 레이트에다가 월 단위로 환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상환 기간은 잔여 기간이니까 전체 이제 기간 연도에다가, 특이점은 아까 전에 왜 이거 마이너스 1을 안 했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그 0회차를 따로 집어넣어서 그 0회차 값을 빼주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또 해줘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상환회차 길이를 12개월로 환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는 B열 8행 지금 현재 기초대출 잔고와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시작 피리어드, 엔드 피리어드, 마지막에 기말, 그렇게 해서 꾸미면 되고, 그 원금 상환액도 나머지 인수들은 다 같은데요. 인수들은 다 똑같은데 함수만 원금을 구하는, 누적 원금을 구하는 함수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월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이먼트 함수가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굳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도 없이 프레젠트 밸류에다가 마이너스를 바로 붙여주면 되고, 아니면은 똑같이 일관적으로 함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신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여기서 특이할 점은 그 두 번째 회차에서 그러면은 여기 시작 피리오드랑 엔드 피리오드가 그 13에서 24가 되지 않냐인데, 이건 현재 누적돼야 되는, 그러니까 몇 번째부터 누적이 되는지, 이게 전체 길이의 수에 따라서 잔여 길이가 차감이 됐기 때문에 차감된 이 길이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12번째니까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어디 보자. 1회차 때 그리고 2회차 때 보시면은 네. 1회차 때 남은 잔여 이제 상환 기간은
1년차 때 기초 기준을 생각해 보면은 1, 2, 3, 4, 5, 6, 7, 8, 90 등으로 해가지고 30년이 남았잖아요. 근데 2회차 때에는 2년차부터 시작해서 29년이 남았죠. 30년까지. 현재가 2회차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전체 이제 상원 길이를 구했잖아요. 구했으면은 그만큼 전체 상환해야 되는 길이를 이런 식으로 구한 것이고, 아까 그 함수의 이제 스타트 피리오드랑 엔드 피리오드는 뭐냐면은 월 단위로 이걸 봤을 때 아이고, 그러니까 2년차 때부터 이제 상환의 전체 길이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쭉 해가지고 12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년으로 시작했을 때는 이게 확대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음 아주 그냥 대출 시기 때부터 1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등등 해가지고 12개월 때까지 스타트가 1이고 2개월 때고 엔드가 12개월인 것이고, 그 두 번째 연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가 1년씩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줄어들은 길이 중에서 또 다시 그럼 시작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진 거잖아요. 상환 시작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되는 때가 12개월이나 아니 13개월 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짧아진 그 상환 길이에 맞춰가지고 다시 1개월부터 12개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스타트 피리오드랑 엔드 피리오드가 계속 이제 1에서 12, 1에서 12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그만큼 30년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았을 때 30년차에 이제 첫 번째 계열부터 12번째 계열까지, 얘는 15년차에 첫 번째 계열부터 두 번째 계열까지, 12번째 계열까지, 뭐 이거를 내년도까지 다 해서 생각하고 싶으시면은 뭐 24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 구조와.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월 상환액은 뭐 기존에 한 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필요 없고.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 함수를 누적 함수를 쓴다는 거, 누적 함수를 쓰기 때문에 인수를 넣는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기출대출 잔고에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거, 기말대출 잔고에서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거, 그렇게 해서 넣으면은 30년 만기 대출할 때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 이제 6%씩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프리미엄 붙기 때문에 초기에는 확실히 오히려 지금 기초대출 잔고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금액이 늘어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원금 상환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잔액이 빠르게 소진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근데 돈이 많고 좋은 조건의 상품을 살 수 있으면은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는 이런 금융상품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거는 좀 소비자가 아무래도 좀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상품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 그래프에서 아래의 면적이 어떻게 보면 전체 갚아야 될 비용의 크기, 갚아야 될 돈의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하겠죠. 최종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시가 됐네. 그 다음에 ARM 조금 설명하고 좀 쉰 시간 가져볼게요. ARM으로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물가연동부 대출은 인플레이션 위험 부담을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그 전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공급자가 아주 우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뭐 당연히 아까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과다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차입자가 지불해야 될 그 원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그 임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월급이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막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지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상환액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출 잔액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소득은 아주 미진하게 조금씩 오른다고 하면 그만큼 더 부담이겠죠. 그런 단점 때문에 활성화하는 대출 형태는 아니다. 사실 누가 저렇게 돈을 빌리고 싶겠어요. 같은 값이면.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변동금리 대출 구조의 상환 방법. 말 그대로 금리가 그냥 바뀐다는 거예요. 금리가 그냥 바뀐다는 거고 여기에서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원서에서는 월 단위로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고 모두 연 단위로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출자의 수익률을 추정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현금 흐름을 월 단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현금 흐름을 실제 대출의 현금 흐름 월 단위로 발생한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좀 드물게 그 제주도라든가 좀 뭐라고나 할까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 연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1년에 한 번 몰아내는 거예요. 1년치 임대료를 그냥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환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 원래 예시에서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다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한 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1월 1일에 기초라고 하면 1월 1일에 바로 하거나 기말이라고 하면은 12월 31일 그러니까 말일에 한꺼번에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그런 건데 근데 이분이 지적하는 거는 실제 대출의 현금 흐름은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 매달 월에 한 번씩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그 엑셀 시트를 개조해서 소개를 하겠다, 실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변동금리 대출이 그 연동을 시키려면은 완벽하게 월 단위로 바꾸려면은 예시 같은 경우에도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회차 때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발생할 때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금리가 좀 변동이 되는 게 그 구조상으로는 좀 이게 위기가 맞는데 여기서는 그 이제 변동금리 대출의 조건이 있잖아요. 대출의 조건은 기존 교재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이자율이 연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연마다 이자율이 바뀌고 다만 이제 현금 흐름, 원리금 상환이 발생하는 거는 월 단위로 발생을 해요. 그런 점에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해드려요. 저도 이거 처음에 엑셀시트 왜 이렇지라고 살펴보니까 그 이유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상의 대출 조건 비교는 아래와 같이 변동금리 대출 ARM 1, 변동금리 대출 1, 변동금리 대출 2, 변동금리 대출 3인 거고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체 뭐 초기 대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만기 있고 지표 구성 만기 및 조정 기간 1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책의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월 단위로 발생하는데
이자율이 적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변동금리라고 했잖아요.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가 1년이란 얘기예요. 그냥 1년. 1년에 한 번씩 금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지표 마진, 그러니까 마진을 따로 붙여야 될 때 그 마진율을 2%로 잡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글을 갑자기 좀 까먹었었는데 포인트가 그거였네. 대출 취급 수수료는 2%라고 하는 조건들이 다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조건. 일단은 최초 이자율이 각각 8%, 9%, 11%로 차이가 있고 그 변동금리 대출 1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자율은 좀 낮고 그 다음에 지불액 상한 및 이자율 상한이 없다. 그러니까 최초 이자율은 낮지만 지불액의 캡, 그러니까 일정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한치가 없고 이자율도 상한치가 없다. 그냥 그대로 기준에 따라서 적용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최초 이자율이 9%고 약간 좀 1%더 높고 7.5%의 지불액 상한이 있다. 지불액 상한은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대신 이자율 상한은 없다. 그거는 상품 1과 같네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아모르티제이션이 적용된다. 뭔 얘기냐면 역상각이라고 해가지고 지불액 상한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 공유해드린 이 PDF에도 주석을 달았고 엑셀에다가도 주석을 달았거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역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말 그대로예요. 지불액 상한이 이것처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원리금 상환액이 올라가잖아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 상환액이 올라가는데 그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은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뭐라고나 할까 지불액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불액 상한을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령 전 회차에 100달러를 상환했어요. 근데 이번 회차 때 보니까 117.5달러를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네? 근데 그건 너무 많아. 그리고 7.5%의 지불액 상한이 있으면 전 회차에 대비해가지고 7.5%를 초과해서 더 많은 지불액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목적으로 계산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전 회차에 100달러, 이번 회차에 110, 이건 좀 써야겠다. 전 회차가 첫 번째 회차, 그 두 번째 회차라고 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전 회차에 100달러, 두 번째 회차에 명목적으로 117.5달러가 발생했을 때 캡이 7.5%잖아요. 라고 하면은 전 회차에서 7.5% 오른 107.5달러밖에 못 받아요. 원리금 상환액을. 그러면 나머지 10달러는 어떻게 하느냐? 원금에다가 더해요. 그러니까 이때 원금이 1000달러라고 했으면은 일단 이자는 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뭐 이렇게 107.5인데 그럼 그 나머지 이제 차익 10달러는 여기에 더해져서 원금이 1010달러로 올라가요. 그 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감가상각할 때 그 상각 있잖아요. 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주택의 내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토지는 상관이 없고 하여간 주택의 가치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낮아지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된다라고 하는데 역삼각이라고 하는 이 삼각 과정이 오히려 역으로 진행해서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여기 이제 캡 때문에 미처 이제 상환하지 못한 10달러가 원금에 이전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역상각이 허용되지 않으면은 그 10달러는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도 바보는 아니니까 역상각을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상품 3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 3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자율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지불액 상한은 없어요. 대신 이자율이 연간 2%, 대출 기간 동안 총 5% 이자율 상한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변동금리로서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연간 2%, 그러니까 전년도에 2019년도에 4% 이자율로 받았으면은 2020년도에는 6%를 넘어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출 기간 동안 총 5%의 이자율 상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령 이게 3년짜리 대출이라고 봐요. 3일에 1921년에 아니다. 좀 다시 써야겠다. 클리어. 그러면은 가령 이게 2015년도에 5% 이자율이었다 쳐요. 그때 이제 매년마다 연간 2%의 이자율 상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은 2%씩 매년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2%를 올려서 2016년에는 7%, 2017년에는 9%, 2018년에는 11% 이렇게 올리고 싶을 텐데 뭐 이제 2017년도까지는 괜찮은데 2018년도 때는 이렇게 못 올려요. 못 올리고 10%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대출 기간 동안, 그러니까 5년이죠. 여기서는 대출 기간 동안 맥시멈 5%의 이자율 상한이 있는 거니까 초기에 이제 5%라 치면은 맥스는 맥시멈 인터레스트 최대 이자율은 당연히 5%를 더한 10%죠. 지금 들리세요? 뜨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재접속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서버가 잠깐 좀 꺼졌던 것 같아요. 지금 괜찮으시면은 계속 진행할게요. 저도 갑자기 여러분들 16명 전부 다 갑자기 접속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알림이. 일단 됐고, 그래서 뭐 이 조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엑셀 시트를 전체적인 구조는 일단 처음에는 연도별 선물 이자율을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서로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일경제 경제용어 사전 좀 찾아보시면은 선물 이자율을 업계에서는 선도 금리라고 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forward rate라고 하고,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커버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선물 금리로 계약한다 라고 하는 거라고 하고, 근데 서로 꿍꿍이 속이 다르죠. 그 선도금리로 서로 이제 약정을 해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서로 약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 대출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이것보다 이자율이 더 낮을 건데 미리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먼저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차입자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는 이것보다 이자율이 더 높을 건데 그나마 좀 미리 이렇게 선도금리를 못을 박아가지고 변동금리로 그냥 무턱대고 계약했을 때보다 내가 좀 덜 손해를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서로 꿍꿍이 속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뭐 모든 거래가 다 그렇죠. 그 금융 같은 경우에 대출 시장도 그 금융도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이럴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 사례에서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야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 연도별 선물 이자율을 따로 계산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조건 하에서 계산을 그 분석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도별 수익률을 가상적인 미국 국채 수익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 그 국채 이자율, 국고채 이자율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금리로서 그 시장금리의 이제 기준으로 쓰인 경우가 많거든요. 지방 재정들 분석할 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당연히 그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준금리인데 그거보다 살짝 더 높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 회사채 금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AA 등급이 좀 더 높고, 이건 잠깐 좀 뭔가 우리 전공에서도 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잠깐 그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할까? 네, 일단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기대 수익을 계산을 하고, 계산하는 거는 그 일단 일단은 시장이 이상적인 상황일 때는 연도별 선물 이자율을 개별적으로 1년 1년씩 끊어서 계약하는 것과 2년치를 통으로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감안해서 통으로 계산하는 것과 수익률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래 예측이 완벽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식을 계산한 것이고, 그랬을 때 나오는 해를 각 연도의 그 이제 기대 수익률로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 여기 이제 ARM에 있는 이 연도별 기대 수익률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거 이후부터는 두 번째부터 이제 여기에는 수익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상의 그 국고채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익을 따로따로 1년씩 끊어가지고 선도금리를 지정하는 것과 2년차로 통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등식을 이용해서 기대 수익을 각각 이런 식으로 전년도와 지금 현재 해당 연도 따라서 등식을 구성해서 계산을 해준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 저번에 함수 그 엑셀 기능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짜리를 끊어가지고
정수화시켜서 13%, 15%, 10%로 이렇게 그 반올림을 해준 것이다. 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2%는 그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지표 마진. 그러니까 2%는 얘네가 마진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라는 것이고, 네. 이런 조건 하에서, 근데 제가 과제에서도 가상의 ARM 조건에 대해서, 이랑 이제 연도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마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넣어놨어요.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좀 보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다루는 거는 뭐 이 부분, 보통은 연도별 수익률이나 이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실 때에도 이미 조건이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고 표를 보고 집어넣으면 되는 정도 수준이라 굳이 실습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고요. 나머지는 조건에 맞게끔 식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조건에 대해 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런 구성 같은 게. 그 부분을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잠깐 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서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네,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 녹화는 이 시점. 네. 네, 이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네, 안 들려요? 그래요? 이상하다. 네, 좀 다시 접속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조금 있어 볼게요. 일단 보면 어디까지 했더라. 이 정보랑 여기 보고 계신 거는 한국은행에서 그 통계 데이터를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공유를 해줘요. 거기에 있는 통계표들을 가져온 거고요. 그 중에서 뭐 가령 이제 국민주택 채권 1종 1년, 3년, 5년, 10년, 12, 20, 30, 10년 있고, 회사채는 크게 세 가지네요. 뭐 강회 3년, 기준이 보통 3년이고 AA- 등급, 트리플 B- 등급, 더블 A- 민평, 수익률 등이 있네요. 그래서 80년대에는 이자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높았어요. 10% 넘고 막 그랬는데 올라가다가 오면 올수록 경제가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경제다 보니까 줄어들고 했는데 상품마다 뭐 이렇게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요. 이 중에서 그 3년 만기 국고채나 아니면은 더블 A- 등급의 장외 3년 이제 회사채를 가지고 주로 이제 그 이자율에 대해서 좀 비교할 때 잣대로 많이들 쓰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좀 주택정책 관련해서 뭔가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쓰기가 참 좋아요. 왜냐면 그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 자금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채를 발행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경기도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채를 발행을 할 때 그 트리플 A- 등급으로 트리플 A- 등급의 좀 3년 만기 회사채 정도에 준해서 그 이자율을 책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좋은 조건인데요. 음.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방채 이자율도 다르긴 하겠지만 그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게 정책적으로는
3년만기 국고채를 기준으로 많이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가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가가 변하는 변동률을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처럼 그 표본이 되는 필지들이 있어요. 그 필지들의 지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해서 그 표본의 통계를, 표본의 이제 통계값을 마련을 한 거고요. 그 지가 변동률 과거에는 뭐 14.67%, 27.47%로 89년도에 최대였구나. 한 해 만에 지가가요, 여러분. 31.97%, 32%가 올랐어요. 이때요. 근데 이게 평균 값이래요. 서울은 33.54%. 이때가 한창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부동산 3법 입법하고 좀 그러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략. 80년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89년도에 부동산 한창 이제 우리나라 3조 호황 이뤄내고 막 난리 났었던 때였던 것 같은데 부동산이 이때 엄청 뛰어서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지금처럼 되기 전이라서 매년마다 이사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의 그 계약 기간이 1년이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전세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부모님이나 좀 이렇게 아니면은 근처에 독립한 부모 형제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특히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 보통 2년으로 하거든요. 근데 계약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 토지 가치가,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그 가정이 있을 때에는, 전망이 있을 때에는 빨리빨리 이제 좀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2년 동안 하는 거는 그래도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삿짐을 싸야 되니까 이사하는 게 여러분 좀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가재도구들 다 싸야 되고 이사할 때 옛날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겠어요. 지금 같은 포장이사도 없는데요. 용달차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빌려서 본인이 포장도 다 해야 되고 다 이제 청소도 하고 짐 싸가지고 짐이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날라야 되고 옛날엔 길도 안 좋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다 이사를 해야 됐다고요. 그래 한 번 이사할 때마다 무슨 약간 전세금이나 아니면 임대료가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게 표준지니까요. 여러분 그 녹지 지역이라든가 그런 다른 용도 지역도 다 합쳐진 거예요. 그 아주 뭐 강원도 약간 철원이라든가 그런 군부대로 유명한 그런 데들도 다 이제 좀 지역별로 같이 통계가 잡힌 거고 실제 그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주요 지역들 그리고 주거 지역이라든가 일반 시가화 지역들 가지고 뽑아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좀 비율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임대료가 한번 1년 이후에 지나고 났더니 2배로 올려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도 허다했고 과거에 이제 임대보증금이 과거에 이제 부모님 말씀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계약하니까 2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400만 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오르던 시절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 그 제가 예전에 뭐 취직을 준비하느라고 그 주민등록 초본이랑 등본 다 떼면서 보니까 그 제가 그 국민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당연히 주소지가 부모님 따라서 가잖아요. 제가 87년생이거든요. 이때 태어났어요. 87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34년인가 정도의 부동산 한창 이제 뭐야?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오디오 조정해주세요. 87년생인데 그 이후에 보니까 부모님께서 1년에 한 번씩은 주소지가 계속 바뀌어요. 한 10년 동안 계속. 그걸 보면서 참 뭔가 체감을 했어요. 아, 매년마다 임대료가 엄청나게 인상하면서 그랬겠구나. 근데 이때 마이너스가 뜨죠. 98년도에. 지가가 마이너스가 뜨는 거는 이거는 IMF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IMF 파동의 결과고 그 이후에 좀 경제 회복하면서 그 참여정부 시절 때 임대료가 좀 지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낮았다가 현재 조금 다시 올라온 추세이긴 한데 근데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장에 즉효로 이제 효과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좀 텀을 둬서 영향이 이제 주고받는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좀 약간 지배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예단할 수 없지만 대강 이런 사이클을 그려왔다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요즘에 좀 해보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은, 수업이랑 관계 있으니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중에서 저는 회사세 추익률, 아까 AA- 3년 만기, 그 다음에 국고채 수익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가지고 전국이랑 서울이랑 경기도의 그 집가 상승률, 집가 변동률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본 거예요. 74년도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70년대는 사실 더했어요. 70년대에는. 그 보면은 주기가 뚜렷하죠. 폭증하는 시기가 있다가 주저앉았다가 폭증하다가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그 변동한되는 사이클이 있고, 정책으로 이 효과를 좀 간소화를 시키거나 시기를 늦출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 토지 시장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그러죠. 변동성이 높다고 하고, 다른 얘기로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편이죠. 그리고 가만 보면은 그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렸을 때에는 주춤하다가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올라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자본이 어느 시장으로 주로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이고, 부동산은 급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크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선진국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변동이 좀 줄어들긴 하죠. 근데 근래에 많이 오르긴 했다. 그런 거나. 근데 가령 한마디를 드리면, 그 우리 도시계획과 학생들 위해서 한마디 드리면, 근데 이 그래프는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수익률이요. 금융 관련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빚을 져가지고, 그 이제 대출 시켜주면은 그 대출 이자율 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가가 늘어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수익이 결정되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특히 이제 두 가지 경로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대 차익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 수익이에요. 하나는 지대가 상승해서 벌어들이는 차익이고, 두 번째는 지대 수익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프로토타입이긴 한데 한번 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령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PI? KPI인가?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얻어봤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지가잖아요. 지가 대비 전세 가격 비율하고 쭉 오르다가 낮았죠.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냥 약간 여담이긴 한데, 우리 그 도시과 전공 내용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략 좀 약간 소개를 한 것 뿐이에요. 지금은 좀 약간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랑 좀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뭔가 되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전원세 전환율을 전환을 하면은 이제 지가에서 지대를 좀 변화할 수 있는 비율이 나오는데, 월세 환산율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 2에서 5% 사이더라고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과거에는 전원세 전환율이 10%까지 가긴 했지만 지금 법으로 10%로 한정을 지어놓고 있고, 그 기준금리랑 어느 정도 좀 연동을 시켜도록 되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 그 월세를 변환율을 이용해서 얻은 지대를 가지고 지대 수익률을
현재가치법을 이용해서 좀 환산을 시켜봤어요. 그냥 현금 흐름을 이런 식으로 약간 노가다로 만들었어요. 좀 약간 그래서 보니 시순율이라고 좀 나름 명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에 의해 가지고 지가가 2011년도에 100을 가지고 샀으면 2019년도에는 120.94가 되고 지가가요. 근데 지대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연세로 연세 개념 1년 단위로 환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가중 평균을 쓰면은 그 퍼센트의 평균을 쓸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지대 누적액을 그러니까 지대 누적액이 지대로 얻은 그 수익금이라고 보고 이 둘을 합쳐서 토지 수익을 구한 거예요. 그거 갖다가 토지 수익률을 구하고요. 오히려 토지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더라고요. 점점 임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근데 다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결과는 뭐였냐면은 회사채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좀 더 높은데 그거보다도 토지 수익률이 더 높은 편이에요. 전국 서울, 경기 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2에서 4% 정도 높았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여기서는 좀 빠져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붙는 그 조기 상환 그 수수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포인트라든가 그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부가적으로 붙거나 아니면 그 포인트 같이 그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비를 받는 개념으로 붙는 그런 수수료도 없고 그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이런 시장 가격에다가 부가적으로 붙는 그런 수수료 추가적으로 붙는 그런 이자율이 없고요. 토지 수익률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토지 시장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당연히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리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를 받죠. 그런 부대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걸 반영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날 텐데 일단 기준 수익률 가지고만 비교할 때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전세나 아니면은 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자율이 좀 비싼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토지 수익률이 잘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높은 편이거든요. 과거에는 더 했는데 요즘에도 아직도 그래요. 아마 이거는 토지라고 하는 재화의 특수성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한번 제대로 소개할 때가 올 텐데 토지라고 하는 재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고정경제학적으로 좀 따르는 입장이라 생산의 부의 3요소를 토지랑 노동이랑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대 경제학은 자본이랑 노동 두 가지로 보고 토지를 자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특수한 속성을 가진 자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토지라고 하는 재화의 속성은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개인의 그냥 생각이지만 굉장히 좀 이질적이라고 봐서요. 그래서 좀 이런 차이도 생긴다고 봐요. 아무튼 그랬었고 다시 우리 엑셀 파일이랑 교재로 돌아오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 포인트, 대출 시급 수수료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자율 상한을 넣는 대신에 뭐 이제 지불의 상한을 넣는 대신에 역상각을 넣는다거나 그런 옵션을 둬서 좀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나 주택시장에서 관리비나 부대 비용을 그 세입자한테 좀 부과를 시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랬고 아까 봤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동금리잖아요.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지금 이 개념들을 익히게 되면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금리가 바뀔 거거든요. 고정금리로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고정금리 상품은 모든 상품이 다 그것도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서 일단 첫 번째 ARM1, ARM2, ARM3를 다 봐야겠죠. ARM1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책에 있는 것처럼 원리금 상환액
및 금리 변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는 대신에 초기 이자율이 좀 낮은 경우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 쓰는 걸 보시면은 특이점이 뭐 이자율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율이 그 연마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는 주기가 1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월은, 근데 현금 흐름은 이 책에서는 원서와 달리 월마다 발생을 시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차에 있긴 하지만 이자율은 1년차 1월에서 12개월 때까지 동일하게 8%, 그 뒤로 쭉 가면은 2년차 때에는 중간에 이건 숨기기를 한 거고요. 2년차 때에는 13개월 때랑 24개월 때랑 해서 봤을 때 12%로 동일하고 3년차 때는 15%, 17, 12%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이 2% 표 마진을 더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 초기 수익률 외에는 2년차 때부터는 이 2% 지표 마진이 붙은 이자율을 참조해서 붙여넣는 거고요. 변동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딸라가지고 고정을 시켜준 것 뿐이고, 전에 하던 것처럼 기초잔액 초기 값은 당연히 초기 대출액과 같대하면 되고, 정말 잔액은 기초잔액에다가 원금 상환액을 차감하면 되고, 이자 상환액은 기초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월 단위로 환산시켜주면 되고, 원리금 상환액은 뭐 이거 더해도 되긴 한데 페이먼트 함수를 써도 돼요. 뭐 이건 이제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2년차 때부터는 당연히 뭐 기말잔액 그대로 계승을 하고, 이거는 물가 연동분 아니니까 그대로 계승을 하면 되고, 이자 상환은 그대로 끝까지 똑같고요. 원금 상환도 마찬가지고 원리금 상환액도 같은 방식으로 쭉 계산을 해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우측의 수익률을 보시면 이게 위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중간에 이렇게 그 이제 수익이 붙다가 중간에 공란이 생기잖아요. 여기 식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는 일부러 그냥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라고, 과제하기보다는 참고해 보시라고 남겨놨고요. 수익률은 여기 이제 그 원래 교재에서 참고 그 이제 이 부록에 이미 쓰여져 있는 걸 그대로 남겨놨어요. 이 수식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일단 수익률이 왜 이렇게 되느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출자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처음에 대출 시켜준 거는 본인 수중에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서 음수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D15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출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출, 그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차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을 빌려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대출액이 대출 시급 수수료를 받으면 그만큼 실질적인 그 대출금이 6만 달러를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 대출 시급 수수료를 반영해서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겁니다. 또 이 58,800달러가 나온 것이고, 초기에 연기죠. 지금 생략을 해두긴 했지만 연기에 이렇게 되고, 1년도 이렇게 현금 흐름이 시작됐을 때에는 초기 이 값은 뭐냐면, 그러니까 if 함수를 썼잖아요. if 함수의 구조를 잘 뜯어보시면 이게 나중에 보면 조기 상환을 몇 년 차에 할 것이냐가 나와 있어요. 조기 상환 연도가 있죠.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연도가 있잖아요. 이 연도가 그 연도에 해당하는 이 월 단위의 이 현금흐름 발생하는 개월수가 있잖아요. 1개월부터 60개월까지.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월로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 셀을 참조시키고 12를 곱해가지고 월 단위로 그 현금 흐름의
회차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3년이니까 12 곱해서 36개월에 그 상환을 다 해야겠, 그 잔금을 다 상환해서 조기 상환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하는 시기가 지금 현재 이제 회차의 이제 개월 수보다 크면은 아직 조기 상환을 할 때는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랑 조기 상환할 때랑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프문 안에 이프문이 들어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프문 개수보다 한 개 더 그 논리적인 그 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조기 상환 회차가 아닐 때에는 그냥 그대로 원리금 상환액만큼 그 대출자가 받는 거니까 원리금 상환액만큼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if 문을 가지고 아니었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이게 그 만기 상환, 조기 상환 회차랑 동일할 때, 현재가 조기 상환 회차일 때, 그러니까 는으로 써줬고, 그럴 때에는 그때 당시에 해당하는 원리금 상환 금액과 기말 잔액을 합쳐가지고 다 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 번에 다 수익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현금 흐름이 다 종결되고 난 이유니까 이렇게 따옴표 두 개 써가지고 가운데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는 공란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식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게 값이 식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따로 쓴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조건문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조건문이 자주 나올 텐데 그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좀 이용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는 첫 번째로 조기 상환 회차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조기 상환 회차일 때, 마지막으로 정산 이후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if문을 두 개를 중첩을 해서 쓰면은 총 세 개의 그 경우의 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내부 수익률 함수인데요. 뭐 내부 수익률은 함수 구성은 이래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다 발생하잖아요. 빈 것까지 다 전체. 왜냐하면은 이 길이만큼 전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전체 원래 맥시멈 그 상환 회차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쭉 긁어주시고, 그 0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그 값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내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기본이 우리가 월 단위로 이렇게 수식을 넣어가지고 환산해 주긴 했지만, 이건 원래 그 프레임 자체는 연단위예요. 연단위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도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내부 수익률이 나오게 됐는데, 그거를 월 단위로, 미안해요. 정정할게요. 지금 현금 흐름을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처음에 0개월 차부터 1개월 차 거쳐가지고 60개월 차까지 했잖아요. 그때까지 긁어서 얘는 그 처음에 초기 0차부터 60차까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전제 자체가 월 단위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때 월 단위의 그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연 단위 수익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연 단위로 봤을 때. 그래서 12를 곱해줍니다. 보면은 IRR 내부 수익률이 12.18% 할 거지만 그 변동금리 대출 상품 2호 같은 경우에는 12.58%, 3호 같은 경우에는 13.01%, FRM 같은 경우에는 14.83%가 되는 거죠. 우측에 날개로 붙은 거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ARM 1은 끝났고, ARM 2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리금 상환액의 인상폭을, 그러니까 전 회차에 100달러였으면은 7.5%의 이 캡을 적용했을 때 107.5달러를 넘어선 금액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부의 상환이라고 했는데 뭐 역상각이라고도 하고요. 그 역상각이 발생을 허용한다면 그럼 그 차액은 원금에 더해지게 된다. 그래서 원금이 늘어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그 캡을 적용하기 이전에 원리금을 먼저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지불액 상한 7.5%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변동률을
미리 계산했고요. 뭐 변동률은 1년차 때에는 변동률 적용 안 될 테니까 필요 없고 2년차 때부터 변동률 적용을 해서 전회차의 원리금 상환액과 현재의 이제 원리금 상환 금액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목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전회차 거는 실제로 납부를 한 원리금 상환 금액이고요. 그 이제 변동률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될 거는 그 명목적인 그 캡이 적용되기 이전에 원리금 상환 금액 가지고 집어넣어야 논리적으로 캡을 적용해야 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27.43%니까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는 없는 이 두 가지 열이 원리금 X라고 하는데 이건 초기값, 그 명목적인 값이고 변동률 두 개의 열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재 처음에는 뭐 기존에 하던 대로 이 상품의 제출금 넣으면 되고 상환액 아까 과 동일한 경우로 하시면 다 넣으시면 되고요. 원금 상환액은 당연히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이자 상환액 것이고 원리금 상환액은 초기 1년차 때는 그 초기에 이제 페이먼트 함수로 한 면목값을 그대로 써도 돼요. 아직 적용 이전이니까 2년차 때부터는 캡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f 함수를 써요. 그러니까 캡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률이잖아요. 변동률이 이 캡값 7.5%를 상회했을 때, 그러니까 캡을 상회했을 때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전기의 원리금 상환 금액, 그 전기의 원리금 상환 금액에다가 그 1 플러스 그 캡 값 해가지고 전기에다가 그 7.5% 가산해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이제 지불액 상한 캡이 적용되는 게 연 단위로 적용이 돼요. 책을 보시면 잘 보시면 그렇거든요. 연 단위로 되기 때문에 바로 전회차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행이 106행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105행을 넣어서 그 캡값을 이용해가지고 늘리는 게 아니라 연 단위이기 때문에 개월수로 봤을 때는 12개월 이전 걸 해야 돼요. 그 지금 이거는 2년차 첫 번째니까요. 2년차 2년 1월이니까 월 단위로 12회차 이전인 1년차 1월 걸 가지고 참조를 해서 캡을 적용하셔야 되고 그 2년차 24개월 때 같은 경우에는 105행 12개월 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실습과 똑같이 나오고요. 다만 이게 저는 뭔가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한번 여력이 있으시면요. 이게 책이 원서에 연 단위로 계산을 해놓은 거를 월 단위로 현금 흐름으로 바꿔서 만들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주기가 안 맞거든요. 좀 주기가 살짝 다른 면이 있어요. 물론 그런 상품도 있는데 한번 좀 여력이 되시면은 그 이자율 변동도 월 단위로 바뀐다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은 이 기대 수익률을 월 단위로 60회차까지 다 계산하는 게 좀 약간 애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이 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선요. 좀 주지할 만한 사실은 보세요. 원리금 상환이 마이너스가 뜨잖아요. 이게 그만큼 원금액이 좀 전회차에 비해서 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상각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늘어나요. 물론 그래서 막판 가면은 아이고야 막판에 털어야 될 돈이 훨씬 더 높네요. 뭐 그렇다는 거고 그만큼 수익성은 더 높아지죠. 그랬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월별 상환액과 잔액 변화 ARM3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후로 변동하는 금리의 인상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수식이 여기가 길죠.
이자율 구하는 게 1년차 때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초기 이자율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2년차 때부터 내가 어디를 보고 있나? 2% 플러스 2% 마진이라고 하는 것과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약간 쓰고 나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조건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이자율 상한하고 대출 기간 전체 이자율 상한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두 개면은 여기다가 잠깐 남겨볼게요. 이니까 캡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간 캡. 대출 기간에 상한 캡.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예요. 이게 리표에 따라서 참과 거짓 아니잖아요. 뭐 가령 이제 기간과 대출 기간을 봤을 때 이제 first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뭐 3인 경우 이거는 논리를 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으면 각각마다 참거짓이 두 개씩 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승이 붙잖아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논리 게트는 4개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그 논리적인 경우의 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if 함수가 본래는 3개가 쓰여야 돼요. 3개가 쓰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시면 if 함수가 하나, 2개 쓰였거든요. 어떻게 한 거냐면 중간에 end 함수를 넣어서 이 end 함수는 그 이제 2개 다 이제 true 2개 다 그 조건을 그 캡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는 그 연간 캡, 우측 같은 경우에는 상한기간 전체 캡, 이 둘 다 참인 경우인 거고, 그랬을 때 그대로 이 이자율을 2% 마진이 붙은 이 이자율을 가져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이제 if 함수 붙여서 두 가지가 붙는데요. 하나는 이때는 그 false true일 때, 그러니까 연간 이자율이 넘었는데 전체 그 5%의 조건은 그러니까 5%그 상한 기간 내에 전체 5% 이하로 이자율이 증가해야 된다는 조건은 충족하는데 한꺼번에 그 연간 이자율이 2% 이상 올랐을 때, 그러니까 false true일 때,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연간 이자율만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전년도 이자율에다가 2%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전체 회차의 그 이론상 초기 11%에다가 5% 붙인 거를 더하면 되니까 그 초기 이자율 11%에다가 5% 붙인 이제 16%로 하면 되죠. 다른 경우는 두 개 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똑같은 값이 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if 함수를 하나 덜 쓰게 된 거예요. end 함수를 중간에 섞어줌으로써 한 것이고, 수식은 뒤에까지 다 똑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1년 전의 이자율 기준으로 연 이자율 증가율을 반영을 한다는 거.
바로 전 회차가 아니라 1년 전, 12개월 이전 걸 가지고 이자율 판단을 한다는 거. 그 정도가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되겠네요. 그 정도고 나머지 것들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뭐 초기 대출에 가져온 거하고 유말잔액은 뭐 이제 원금 뺀 거하고 원금은 원금 상환에다가 이자 상환 뺀 거고 이자 상환액은 뭐 하시던 대로 계산하면 되고 원금 상환은 만약에 이제 페이먼트 함수 쓰면 된다. 뭐 이 정도? 특이할 점은 이 두 가지. 이자를 구할 때 논리 함수를 이용한다. 이거는 두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를 한꺼번에 좀 논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중간에 로지컬 함수에다가 AND 함수를 중간에 이용을 했다. 엑셀은 함수를 거듭해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함수 안에 입함수의 인수로서 인수값을 반환하기 위한 함수를 또 안에 쓸 수 있어요. 뭐 그런 것이고 다음에 거의 끝나가네. 네, 뭐 책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종류의 변동금리 대출 이외에 이자율이 14%로 고정된 고정금리 대출 FRM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한다라는 거고. 네, 뭐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한 대로 페이먼트 함수 쓰고 이자 상환이나 원금 상환 아까 소개했던 대로 쓰고 그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아까 전에 했던 대로 만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품들의 수익성을 그 조기 상환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예전에 배웠던 그 테이블 테이블표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한 번만 좀 약간 보내드리면은 이제 구해야 될 구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표 하신 다음에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이 있는데 행 입력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행으로 늘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로 한 행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값이 있죠. 1, 2, 3, 4, 5라고 하는 이 값을 바꿔치기해서 그 함수의 변수로서 넣어줄 곳을 고르는 거고 열 입력 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열로 쭉 늘어서 있는 퍼센트 12.18%부터 시작해서 14.83%로 이어지는 이 수익률을 집어넣기 위해서 있는 셀인데 여기서 행 입력 셀을 넣겠습니다. 조기 상환 회차가 그렇게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여기 조기 상환 연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제 수익률 계산 값이 이 조기 상환 회차가 리플레이스가 된 다음에 이 값이 계산된 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컨트롤 박스 갖다가 1을 입력한 다음에 메뉴에 ARM1 내부 수익률 구한 값이 계산되고 이 값이 다시 여기에다가 값으로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2년차가 되면은 조기 상환 회차가 2년으로 이게 현금으로 줄어든 거 보이시죠?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현금 흐름에 따라서 내부 수익률이 산정되고 이 값이 또 다시 반영돼서 이렇게 반영돼 가지고 들어가고 3년차가 되면은 이 3년차 조기 상환 회차가 이 수익률에 반영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여기 12.18이 들어가고 이 값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값이 참조돼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그려보면 테이블표에다가 이제 열 가지고 열 값을 이제 집어넣는 곳을 여기로 집어넣게 되시면은 정확히는 뭐라고 할까? C열에 있는 이 수식들 있잖아요. 수식들이 참조하고 있는 그런 그 수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로 놓고 한번 볼게요. 그 열 값들 중에 예를 참조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3이라고 하는 조기 상환 연을 반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C열 294행이 참조하고 있는 셀은 이거고요. L열 284행이고요. 여기에 수식은 아시다시피 이거예요. IRR.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한 거고요. 그것도 얘가 이쪽 셀들을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연을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에 그 조건문, 이 각각 조건문 안에 이 조기상환연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값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바뀌고 바뀐 현금 흐름 바뀐 이제 그럼 다시 이제 역으로 이 3년이라는 숫자가 여기 이 부분에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 현금 흐름이 변동되고 변동된 현금 흐름에 따라서 이 내부 수익률 값이 바뀌고 내부 수익률이 바뀐 것이 다시 여기 이제 C열 294행에 들어온 다음에 이 값이 이제 이 3년 있잖아요. 3년. 거기 맞는 위치에 이 수익률이 값으로 붙여넣기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기 이제 그 행값이 있는 1부터 5까지 반복을 해서 1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 3일 때의 값, 4일 때의 값, 5일 때의 값을 넣어줘요. 뭐 ARM 1호, 2호, 3호 상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 예전에 좀 물어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약간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드렸어요. 그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인데요.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녹화